안녕하십니까. 지지난주에 훈민정음 노마 히데키 일본의 노마 히데키 교수가 쓴 한글의 탄생이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그분이 쓴 책이 학문적 수준이 좀 높고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의 책이 아니고 제가 쓴 책을 소개하는 것이 되어서 훨씬 더 쉽고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우리 대구 지역에서 나왔던 현봉박시연간 여기 편지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성비들의 생활 모습, 그리고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편지하고 같이 실제 편지하고 같이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크게 내용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소개와 한글 편지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편지 쓰는 그 편지의 구성 방식,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편지 속에 예의를 어떻게 갖추는지,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렇게 경어법이 있잖아요. 편지에도 경어법이 있습니다. 글 경어법, 말 경어법 두 가지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런 예도 편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 번째 내용이 제일 긴데요. 이 편지에 나타난 그 온갖 사연들, 지금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연들을 꼼꼼하게도 썼을까? 그런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편지 실물 사진과 함께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이제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게 두 책입니다. 하나는 한글 편지로 먼 조선시대 선비의 삶, 그다음 또 하나는 현풍박시연간 주해, 이거는 원문을 읽고 판독하고 요즘말로 번역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경북대학 인문대학에서 시리즈로 낸 인문교양 총서의 제일 첫 번째 책입니다. 제가 인문대 학장을 할 때 이 시리즈를 구상해서 제가 읽어놓은 책을 냈고, 지금 현재 35권 정도까지 여러 종류의 책이 동서양 고전들 이야기를 많이 속에 담았습니다. 이 두 책은 요 문화관광부 교양 우수 교양도서, 요거는 한국 학술 연구재단에서 하는 우수 학술도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좋은 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부분 이 두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이 책은 절판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책이 절판이 된 지가 벌써 10년 넘었는데, 이 출판사가 태학사 사장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다시 냅시다 했더니 안 팔립니다 하면서 이쪽 책은 어디 있습니까? 네? 선비 삶의 책은 이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팔립니다 해서 못 내고 있다가 한 4년 전에 제가 이 책을 박시연간을 볼 때 저한테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분의 곽주라는 분의 후손이 곽병숙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응인고등학교 교장 지내시고 퇴임하신 지 오래됐습니다.
경북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셨고 이분이 한 4년 전에 또 제가 못 봤던 편지를 이 편지 넉 장을 또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이게 인물이 처음 발굴될 때 관속에서 나왔거든요. 관속에서 발굴될 때 지금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어보니까 정말 갖가지 옷하고 옷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가 이런 용태기로 나왔는데 너도 하나 나도 하나 기념으로 우리 조상님들 하나 더 가져갔다가 그걸 안 내놓고 있다가 그 곽병숙 선생님이 이제 그 집안의 어른이니까 그게 다시 받아가지고 이 책 속에 넣으려고 추가를 하려고 해서 새로 작업을 또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학사에서 안 내준다고 하니까 이 책을 냈던 윤락출판사 사장에게 전화해서 이거 정보판 내려고 하는데 당신 낼 수 있을까? 물었더니 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정을 해서 그 출판사에 보냈는데 윤락출판사에 이 사람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죠. 이 책 안 팔립니다. 그 이익을 남기는 방법은요, 작게 찍고 책값을 비싸게 내게. 그래야 도서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예체로 구입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책값을 얼마나 매길지 제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지금 이 책의 책값이 5만 원이었어요. 2003년도에 나왔는데 벌써 15년 됐습니다. 그때 5만 원이었는데 아마 영락출판사 사장은 아마 10만 원 정도 되니까 10만 원까지는 안 되겠죠. 양심이 있지, 그죠? 지금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가 어디서 됩니까? 이 페이지는 한 800몇 페이지가 되거든요. 책은 내고 분량이에요. 이번에 영락에서 내는 책은 이제 뒤에 사진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컬러 사진을 넣게 됐어요. 그래 사진은 이게 컬러 넣어야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뭔가 비싸게 아무리 안 매기도 아마 7, 8만 원 매길 것 같습니다. 800인가 대단한 페이지가 하여튼 심심해서 잠깐만 본 거고요. 제가 낸 책이 이 책은 구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10,000원도 안 합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박시영만뿐 아니고 다른 여러 편지들을 두루망라해가지고 아주 얇아요. 아주 얇고 그냥 서울 가는 기차칸에서 잠시 끄면 다 있습니다. 이런 책도 앞에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경북대학의 그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공식 비밀방, 이 책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데 이렇게 공부하러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이 책은 어디선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의 이 주해서를 또 제가 이렇게 해서 출판사에서 냈고 이런 한글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편지 속에 생활 문화가 많이 담겨 있어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한글 편지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한문 편지를 주로 썼죠. 거의 대부분 한문으로 썼습니다. 한글 편지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나 또 딸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경우에 한글 편지를 썼고, 친구 간에 또는 부자 간에 한글 편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는데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순천 김씨연간
이 편지 정말 사연 좀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현풍박 시험관보다는 재미가 훨씬 덜합니다. 이게 부부싸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송강정철, 송강의 어머니, 송강의 자장에는 축산 안씨 부인이 쓴 편지, 그 다음에 송강의 아내가 쓴 편지, 이런 편지들이 있고, 이 편지도 아주 유명한 편지죠. 학봉 김성일 선생이 임진왜란 때 이 경상도 초유사, 사실 저 임진왜란 일본 통신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잘못했다고 체포돼가지고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에 서예 선생이 이렇게 저만한 인재도 없으니까 다시 이 중차대한 일을 맡겨서 외적들을 막는 이 역할을 주자고 이렇게 건의를 해서 중간에 압송해오던 사람을 풀어서 이 경상도 초유사는 말은 요즘 말하면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초하는 불을 초자입니다. 백성들의 설득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이 경상도 지역을 방어하는 그런 책임자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경남, 진주, 산청 이 지역을 다녔죠. 진주성 싸움에 우리가 김시민 장군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때 진주성 총지휘자가 학봉입니다. 김시민은 그 밑에 장군이었죠. 그 와중에서 이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 이게 마지막 유서기 있으랍니다. 당신이 다시 못 볼 것 같다. 나를 그리워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맨 끝에다가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은진송씨, 충청도의 은진송씨 집안의 편지, 이 편지도 아주 유명하죠. 안동의 이영태묘 편지. 이런 편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추사가 제주도 유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꽤 많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한 40통 정도 되고, 이 안에도 보면 추사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한 마음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이 편지들은 조선시대, 이거는 효종의 편지입니다. 효종의 한글 글씨가 최고입니다. 효종, 요 두 가지가 다 효종 편지인데요. 효종, 선종, 임금님들이 공주에게 보낸 편지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짤막하게만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한글 편지가 조선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유일한 장거리 통신 수단이다. 편지 말고는 장거리로 이렇게 통신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체국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럼 이 편지를 누가 날랐느냐? 누가 날랐겠습니까? 하인들이 왔다 갔다. 시험가는 거의 다 하인들이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 저쪽에 함경도에서 함영으로 보내는 편입니다. 이러면 이제 공무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다가 신분을 갖추고 편지를 맡겨서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체제였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우정 시스템, 우체국 하고 있는 우정 시스템은 이 가보개 이후에 들어온 그런 방식이고, 장거리 통신 수단이 전혀 없을 때 이 편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문 편지와 달리 한글 편지는 대부분 집안 사람끼리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 중에도 반드시 수신자, 알신자 둘 중에 하나는 여자입니다. 알신자가 여자, 수신자가 여자. 그래서 가족과 집안 사람끼리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문집에
한글 편지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공간, 문집에 들어가서 책으로 편지가 출판된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안에 사사로운 이야기들이 편지에 많으니까 그걸 문집에 넣을 수 없었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조선시대 양반 지식인들은 원문으로 된 글은 문집에 넣는다는 걸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한문 숭배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요. 원문은 글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예, 그게 더 그런 공적인 일로 편지를 보낸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문집에 선별 대상이 아니죠. 한글 자체는 없었다고. 그래서 편지에는 이 가족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가족 이야기 제일 많으니까 이 생활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다른 자료는 편지만큼 그런 자료들을 보여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 학공 선생의 영감을 여기 조금 더 크게 해서 사진으로 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거 앞에 바로 가까이 있으면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보입니까? 요 사이, 치위에, 추위에, 되되 모두 다 어디 계시고 이렇게 가장 사렴 안에 이거 참 당신은 많이 사렴하다는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쭉 해서 이 감사가 되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쫓아다니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잠깐 있고요. 네, 이런 말 있습니다. 살아서 다시 오면 거지날 할까마는 일필 못할세. 살아서 당신은 다시 보면은 참 거지없이 좋겠는데 기필 기간을 약속하지 못하겠다. 실제로 뭐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죠. 이런 편지를 아내에게 보냈고 지금 그 학공 그 종가에 가면 이 편지가 그 유물 기념관에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계셨던 종손, 지금 종손 아니시고요. 그 종손께서 이 편지를 내놓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그런 모습 지금도 기억에 생각합니다. 자, 이 편지는 그 이영태 묘에서 나온 원희 엄마 편지죠. 원희 엄마 편지. 남편이 나이 30에 두 사람이 동갑이었는데 나이 30에 되었는데 전염병으로 갑자기 죽어버려서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죠. 편지를 써서 방 속에다가 그 남편의 가슴 앞에다가 편지를 놓고 그 내용의 핵심은 제발 당신이 내 꿈에 나타나서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고 좀 말해달라. 그게 핵심입니다. 요지가 그거예요. 혼자 살기가 참 어려운 세상에 또 뱃속에는 아기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속에 있습니다. 현재 실물에 보면 얼룩이 많이 져 있어요. 얼룩덜룩하는 얼룩인데 그게 눈물이 떨어져서 쓰는 사람 눈물 뭉클리가 눈물방울이 떨어져서 글씨가 이렇게 좀 얼룩덜룩한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절한 사연이고 해서 안동시에서 이 편지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사업들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주사 선생의 한글 글씨입니다. 한글 글씨는 특별하게 명필이라는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글 글씨. 한글 글씨는 그게 그래도 남 여자 글씨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네. 기능이 있고 비교가 안 되지.
기획이 있고. 남체로서 그렇지. 아주 좋은 글씨를 당연히 기획이 평가를 있고. 하죠. 당연히 평가하고 이거 아주 그야말로 힘있게 문필이 힘이 있습니다. 문필이 힘이 있고 아주 좋은 글씨는 틀림없는데 살짝만큼 주사 선생의 그 한문 그 글씨가 가지고 있는 그거하고 그걸 같이 못 놓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글씨보다도 그 곽주 어른이 쓴 편지 글씨가 더 저한테는 제가 그 편지를 많이 봤어서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보면은 쓰는 방식이 아주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부를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굵은 글씨로 쫙 써놓고 지금 이게 다 아니고 틀리는데 그 다음에 사이를 다 못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 쓰고 맨 끝에 여기 쓰잖아. 주한 선생님 그런 뒤집어 쓰지는 않았어. 나중에 편지를 뒤집어 돌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가곡을 잘 부르는 사람이 공장도 어느 정도 하잖아. 자, 아까 잠시 짧게 보였던 그 왕실 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효종 편지죠. 참 좋다. 효종 글씨 제가 보기에 최고입니다. 이것도 효종, 이 굵은 글씨가 효종입니다. 이거는 저 숙명공주에게 보낸 답장이에요. 덕제야, 무슨 연암은 덕제리요. 이번에 네가 공주에 출가한 공주들은 정기적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빠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신으로 뭐 덕죄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이번에 네가 많이 들어온 죄는 이 사위 이름입니다. 심철동. 심혈동으로 된 심철동. 그 죄는 심철동에게 있으니까 오체고 싸워라. 사위와 같이 열심히 싸워라. 오체고 할 때 싸워라 라는 자리로 있어. 글씨가 저는 요 획을 보고 날카로운 손톱을 연상했어요. 손톱으로. 그래서 글씨 필체로 말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자, 이 편지는 역시 숙명공주가 보낸 편지에다가 그 종이에다가 다시 답장 그대로 써가지고 보내요. 이 앞에 게 숙명공주가 묵남이 여잡고 야간 감사입니다. 야간 성우 안녕하신 안부 편지죠. 그러니까 작은 글씨를 씁니다. 도강은 또 큰 글씨로 글을 보고 네 글을 보고 내가 교의 신이 네가 잘 있다고 하니까 기쁘다. 어제 양색 촉 두 가지 색깔로 된 초입니다. 초 보내였는데 본다 의성 사투리 같아요. 본다면 본다 아닙니다. 보았느냐 이런 거. 의성에 가면 이 갈다, 이 봤다, 의문문을 그렇게 하는 사투리가 있습니다. 보았느냐 연자등이 좋은 등이 초를 꼽는 아마 등을 연자등을 또 수대로 초수대로 보냈는데 보내노라 했습니다. 그 초를 보내고 그게 연자등 등을 연자등. 자 이런 편지고 그 다음에 왕후들의 편지입니다. 도종의 아내가 인선왕후입니다. 이 아들, 딸과 어머니 간에 주고받은 편지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명성왕후는 효종 다음에 현종이죠. 현종의 왕비입니다. 이것도 올케간이고 해서 편지가 왔다 갔다 하면 왕실 응단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체로 한글 편지의 이런저런 편지, 편풍과학생감만 있는 게 아니고 한글 편지 참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어머니 엄마의 이름은 어떻게? 우리 엄마 이름은 모릅니다. 성도 모릅니다. 제가 이 편지 처음 형태는 오성이시고. 네, 발견됐을 때 안동대학에 있는 안귀남
선생이 편지를 소개한다고 해서 저한테 물으러 왔습니다. 이거 안동에서 났으니까 안동 사람이 쓰는 게 맞다. 그 사람이 써서 이제 편지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영태를 쭉 찾아봤는데 고성희 씨 족보에 이영태 나오는데 이영태 아들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옆에 그 배 해가지고 배 안에 무슨 성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씨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지금 원희라는 아이는 자라고 있었고 그 다음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다고 현재 사연에 있는데 아이 밑에 있는 아들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없어진 거죠. 죽었거나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성이 없다. 그 안에 자리에 없다. 이게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다른 데로 개가했다. 16세기에는요, 개가하는 게 예사입니다. 회계 선생도 둘째 며느리를 쫓아보내라고 개가를 시켰습니다. 이 젊은 나이에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누구를 쫓아보내죠. 거기에 김일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서울 가다가 그 집에 들렀는데 그 집에서 그 다음날 버선을 내주는데 실어보니까 여지없이 자기만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나중에 골목길에 떠나는데 숨어서 보고 있는 안양내가 있었는데 그 안양내가 쫓아보낸 개가 해서 다른 데가 살고 있는 그 며느리, 둘째 며느리였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죠. 16세기 대부분 그래요. 지존 절개 지켜서 수절하는 거예요. 18, 19세기 가서 하는 이야기고 17세기도 극히 드물고 그런 사람 나오긴 바로 연례 표창 받잖아요. 연례 표창한다는 게 엄청나게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다 가지고 다시 본가로 돌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 친정에서 데려가는 수도 있고 어머니 엄마는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족보에서 지었죠. 그러면 족보에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다른 집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글을 안 쓰고 그 사람 변기남성이도 안 썼어요. 혹시 누가 될까 싶어가지고 안 쓴 거죠. 이건 짐작입니다. 짐작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증거는 족보에 없다는 것밖에 증거 없으니까 그 직접적 증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글을 안 쓰고 그냥 물러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편지 쓰는 그 방식과 예의 갖춘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이 정말 한전만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좀 눈 많이 써가지고 지구에 저 숲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그걸 안타까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종이가 귀했죠. 특히 편지를 쓰는 종이는 더 귀했습니다. 그래서 홀레시에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가져가는 선물 중에 편지지 몇 장, 물목, 옛날에 물목 있죠. 물목에 뭐 물건 이름 쫙 거기에 보면은 종이 몇 권 이런 게 있고 혼수의 예물이었다. 그만큼 귀한 거죠. 특히 편지지는 가족 간에 쓰는 편지지는 그렇게 고급을 안 쓰지만 조금이라도 격조를 갖춘 그런 편지 같으면 한지를 몇 겹으로 붙인 거. 한지는 겹겹이 붙이면 점점 두꺼워지죠. 특히 과거 시험 칠 때는 과지 같은 거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한 겹 물을 먹여가지고 한 겹 떼내면은 한 장 한 장 나옵니다. 그걸 한 장 한 장 떼가지고 다시 팩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이가 귀하니까. 그래서 지면을 아주 아끼게 썼었다 하는 이야기죠. 지면을 어떤 방식으로 아꼈느냐 하는 걸 내용 구성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의 전개 순서 이건 보통 지금 우리가 쓰는 편지
양식도 이런 순서죠. 이렇게 잘 써서 여러분 종이 편지 써본 지가 가마들하지 않습니까? 가마들하죠. 그래서 가끔 종이 편지 받으면 요새 감동합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성의 있게 뭔가 자기 뜻을 표현하려고 하면 종이 편지를 써요. 여기에도 우리 총각 학생 연애편 쓸 때 종이 편지 썼어요. 이메일로 이렇게 문자를 감동을 줘. 학생들이 간혹 이렇게 쪽지가 많은 데다가 선생님께 하는 인사말 비슷하게 이렇게 써서 종이 손으로 써서 이렇게 주면은 제가 그걸 보면 수업 시간에 가르치던 학생은 물이 탁 들어가요. 그 글씨를 보면 그런 게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그 종이 편지를 쓰는 것들이 하나의 추억처럼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 편지를 내용 전개가 이렇게 문안 인사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쭉 맨 끝에 있습니다. 내용 순서는 저기 기억이 지금 이 수신자인데 뒷면에 쓰여져 있어요. 뒷면. 오야 땡 이렇게 안에 이렇게 쓰는 게 오야 합산땡. 그다음 여기서부터가 인사말 니은이 인사말 여기서 본문이죠. 이렇게 약간 올려놓은 칼을 올려놓은 요게 좀 뒤에 볼 그 높임법입니다. 높임법. 미리 나온 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묻는 것은 묻는 거죠. 내가 하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안 할 때는 안도 편안할 안자예요. 누가 편안합니까? 이건 곽주가 장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장모님이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안자는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 할 때 기자도 마찬가지로 장모의 건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높여놨죠. 쓰는 순서가 이렇게 해서 여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돌리겠죠. 90도로 돌려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 또 사연이 남았어요. 다시 돌립니다. 돌리가 여기서 뒤집어가 이렇게 쓰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뒤집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썼어요. 여기가 끝입니다. 임자년 5월 열아래 날 여서 살이라는 여서 곽주 살이 곽주가 살이라는 것은 요즘 상서지. 흰백자 그게 우리말로 읽을 때는 살입니다. 이두시고요. 원리. 아래다는 것이 아래다. 곽주가 저 사람 이름입니까? 호입니까? 이름. 네, 오아닙니다. 오는 소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명 공간 사용법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한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 부분. 그리고 이건 여기 있는 것들은 뒷면에 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뒷면에 써 있냐면 원본을 보면 지금 여기 접은 흔적들이 보이죠? 그 접은 흔적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종이를 이렇게 가늘게 해서 접습니다. 네, 하나씩 하나 접고 접어서 맨 앞에 이 본문들은 전부 안으로 들어가죠. 지금 다 접고 나면은 이 뒷면에 쓴 게 맨 앞에 나옵니다.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펼쳐서 보지 못하도록 풀로 살짝 붙이고 풀로 살짝 붙인 뒤에 툭 큰 앞면과 뒷면 맨 끝면에 사인을 합니다. 여기 사인입니다. 곽주의 사인입니다. 사인은 우리가 요즘도 간인 찍을 때 양쪽 종이에다가 같이 찍는 그렇게 찍듯이 이렇게 간인을 찍듯이 사인을 해서
접은 상태 그것으로 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된 격식을 갖추려면 반드시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근데 봉투극의 종이가 많이 듭니다. 봉투는 두껍습니다. 그 봉투극 종이보다 훨씬 비싸죠. 이게 집안 가족들 사이에 그런 비싼 봉투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풀로 붙이고 사인을 해서 그거를 노복의 손에 쥐어서 보내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아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까 곽주의 글씨가 좋다고 했는데 이 편지가 정말 글씨 좋습니다. 편지 중에도 이 편지 글씨가 정말 안정되어 있고 아주 그 달필의 흐름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요 사이 아기네 다리고 어디 계시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 계시고 반복입니다. 기별 몰라 분별 반호이 분별하다는 걱정한다는 말이에요. 기별 몰라서 분별한다. 나는 오늘에야 상주를 떠나니 상주를 떠나서 서울로 가고 있어요. 떠나니 상소를 내는 일이 서울과 상소를 내는 것. 상소일이 서울 가도 쉽지 아니하면 과거난 목볼량으로 반해. 상소 낼 일이 잘 안 되면 과거 시험 안 치겠다. 아주 대단한 과거죠. 그런 이야기를 뒤에는 이제 양식 이야기죠. 양식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번에 뒤집었습니다. 그죠? 다시 뒤집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써나가서 맨 끝을 여기서 맺었습니다. 맨 끝을 여기서 9월 초하는 날 이게 곽주의 수결이고 나서 뒷면에 있습니다. 이게 아까처럼 사인이 있죠. 이런 방식으로 공간의 구성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의갖추는이라는 게 바로 언어적인 장치는 우리가 입말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글말에서 비언어적 장치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줄을 바꾸는 이해법, 그 다음 이격법, 공격법. 이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제가 쓴 책에다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를 한 글자가 올렸죠. 높이를. 대두법. 글자 높이를. 대두법 우리가 한자 말하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글자 올림법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이런 좋은 용어를 만들었는데 다른 학자들이 안 써요. 천박한 일이죠. 이런 학술 용어부터 우리말로 된 용어들을 자꾸 써야 됩니다. 왜 이 한국어의 힘이 커집니까? 처음 본다. 외두법의 일자로 나전 처음. 이게 됐죠. 위로 올리다. 잘 안 쓰죠. 공급법 이런 거 씁니까? 공급하는 무슨 말인지 감이 옵니까? 공급 둘 다 텀이라는 말이에요. 빈텀. 이격은 뭐 사실 띄우는 거예요. 이행은 그래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런 용어를 바꿔서 쓰는 게 좋겠다. 구체적으로 아까 그 내용을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곽주가 장고에게 돌린 편지에 문, 비 이렇게 올린 사례를 보인 겁니다. 1612년 5월 15일 쓴 편지라고 현재 딱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짜가 있는 게 정말 좋죠.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날짜가 있고 없고가 이 편지의 그 질적 가치를 정말 다르게 만들죠. 날짜를 적어준 곽주가 참 고마워. 이때 참 무섭선할 때죠. 좀 어렵죠. 이때 강강 정구 선생님이 이때 계셔서
도동서원 짓고할 그때입니다. 도동서원을 한강선생이 지었잖아요. 도동서원 짓고 그다음에 그 고령 가면 도진하는 말 있죠. 고령박신이라는 사람. 원래 그 도나라하고 이 편지에도 나와요. 그 박생원도 나오고요. 그 도진의 요 시기에 과거 급제자가 4명이 나옵니다. 마을에 예. 그래서 부러워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 집에는 어떻게 문성이 예? 그 과거 급제원이 좋아서 이렇게 열이 개로 된 문 그럴 문자 열성자에서 저기 함원 편지가 몇 장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집에만 왜 문성이 내려와서 미칠까? 뭐 이렇게 부러워하는데 이 집안에는 안 나왔어. 과거 시험 보러 광고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문과 급제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기에 그 도진의 한강생도 내려옵니다. 박광선이라는 분이 그때 세자 서성을 하고 광해군에 서성을 하고 그분이 나중에 역적으로 몰려가고 처형당하고 집안이 파탄납니다. 아까 과거 급제했다는 그 4사람 중에 3사람이 그러니까 처형당하고 아주 몰살당했다. 그분이 남긴 기록에 보면 한강 선생이 언제 와서 정자 짓는 것을 보시고 성물을 어떻게 만들고 감독을 하셨다. 딱 적어놓고 그분도 한글자를 꽤 글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곽조하고 글씨도 비슷합니다. 편지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격식 속에 글로서 윗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남아있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 이게 별로 크게 염려 안 해도 이 정도만 갖춰도 되는데 이게 국가적 문서, 왕의 경우에는 무슨 상소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낱말 하나 잘못 써가지고 크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이런 격식 갖추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식 갖추는 방법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집간 딸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이거는 또 더 어려운 사이죠. 해서 격식 갖춘법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어요. 경주로 시집간 딸이 곽주가 중병이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딸이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도 문안 아래 앞고 그 사이 편치 아니하옵시 편할 때 편자가 아버지가 편한 거죠.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행차 하옵시까 행차 단행자 그 행차하는 것도 아버지의 동작이니까 올렸습니다. 그 다음 덕분에 편이 입사오되 덕분할 때 덕도 아버지의 덕이니까 덕자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글자 올림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칸을 두었어요. 예, 요게 칸비움법입니다. 여기도 보면 편치 아니합시는 편자가 아버지에 대한 거니까 글자를 보통 한 칸 비우는데 지금 여기는 2칸 정도를 비웠어요. 많이 비운 여기도 편안하옵시 편자 앞에는 아버지가 해당되니까 또 비웠어요. 저 존경의 뜻이라 봐야 됩니다. 예, 이게 다 존경하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미리 다 표시를 다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지어 있죠. 여기도 비어 있죠. 여기도 비어 있죠. 이런 거 다 존경의 뜻으로 글을 쓸 때 갖춰야 될 예절이죠. 예절. 까다롭다. 막연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니까 지금 아닙니다.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전에 15세기 예, 15세기 걸로 보는 편지가 딱 한 개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함경도에 묵과급제한 뒤에 전세를 묵과급제하면요 1년간 그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군복무할 때 어디로 보내느냐?
대부분 다 저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우리도 저 사관학교 다닐 때 졸업한 6번 소위 달면은 전방 GP에 보냈잖아요. 그때 전방 GP는 함경도 육진입니다. 제일 꼭대기 육진. 그건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데죠. 그래서 육진에 가서 육진에 그중에 경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임기부에 네, 경성에 가서 1년 공부하던 라신걸이라는 사람이 충청도 회덕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2장.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그런 필법 이런 게 없어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런 게 안 나타나고 장모나 또 이것은 아버지나 이런 또는 그 스승에게 보낼 때 한문 편지에도 똑같습니다. 이거 한문 편지에서 온 방식이에요. 한문 편지 보면 초서로 쓴 편지 그런데 다 이런 방법이 있고 초서 글씨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편지 보낼 때 못 씁니다. 왜? 윗사람 보기 힘드니까요. 그건 맞아요. 아랫사람 보낼 때는 정자로 씁니다. 아까 저 효종이 쓴 편지는 효종 글씨는 약간 걸림치죠. 갱서치입니다. 그러면 공주 글씨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딱딱 떨어져 있죠. 내가 어디 나오는데 이따 전화할게. 그렇게 서체도 상하, 신분과 관계 있습니다. 초서체 절대로 아랫사람이 제자가 스승에게 초서체 못 쓰죠. 친구 간에 쓰거나 또는 스승이 제자에게 쓰거나 그때 초서체를 씁니다. 진주하씨의 무덤인데요. 이 무덤이 어디 있으냐면은 지금 그 전통 그 소래마을 뒤에 저 도동서울에 있는 뒷산이죠. 거기에 있는 산 덩어리가 몇 개 있는데 제일 큰 게 베니산입니다. 베니산. 배가 이제 시를 배자고 니는 공자님의 이름이 니잖아요. 그래서 도동서울 할 때 도동이 바로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이름을 도동을 했고 그 다음에 베니산 하는 것도 그 공자의 가르침을 머리에 이고 있다고 그래서 산 이름이 베니산입니다. 그 베니산 위에 제일 정상에 옆으로 해서 산성이 있었습니다. 그 산성은 신라 때 삼국시대 산성이에요. 그 산성은 석문산성이라고 해요. 돌석자 문문자 석문산성. 거기가 그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 산을 장악하면은 그 바로 낙동강 옆으로 휘돌아가고 해서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별 의미가 없겠지만 그 예전에 그 성을 중심으로 해서 싸움 벌이던 시기에 삼국시대 때 아마 거의 싸움 신라 때 싸움 중요한 산성이었는데 그 산성 안에 그 진주하씨 할머니의 묘가 있었어요. 산성 안에 있는 게 좀 특이하죠. 그게 짐작한데 임진왜란을 닦게끔 거예요. 임진왜란 난리를 닦게끔 거예요. 그래서 살기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냈던 거예요. 그 난리를 겪고 보니까 이 죽어서도 무덤을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자리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산성 꼭대기에다가 써놨는데 이게 후손들이 성묘하러 가거나 또는 이 시사 지낼 때 묘제 다 모여서 뭐 간단한 줄 일이 간단한 줄 알고 산 몇 개 하고 곡괭이 한 개 들고 올라갔죠. 좁으니까 뭐 돌덩이 같은 게 엄청난 게 부딪혀서 이 원장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다시 또 내려와서 그 다음날 원장과 장비를 가지고 가서 내려보니까 큰 회곽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은 콘크리트 큰 상자처럼 콘크리트 곽을 저는 실물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회곽 길이 한 2m 깊이 한 1m 하는 그 회로 만든 그 돌곽이 있고 그 안에 다시 소나무로 짠 관을 넣고 그 소나무 관을 전부 송진으로 발라버렸어요.
송진 모으는 게 엄청나게 없습니다. 그 송진을 다 밟아버리니까 완전 방구되는 거죠. 하고 계신 책의 61쪽에 보면 네. 이때 이자 61쪽에 사진이 있죠. 예. 이 사진이 바로 그 왼쪽에 비석, 오래된 비석이 옛날 그 곽주어른의 산소입니다만 곽주어른의 산소 그 자리에 있던 비석이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는 이제 이장하고 새로 세운 비석을, 그래서 이 묘 안에다가 묘 안에다가 합분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곽주가 전처가 있었습니다. 왕주이씨 전처가 아들 하나만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진주하씨가 부처로 돌아서 전처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사이가 아주 나빠져가지고 따로 살게 됩니다. 따로 나가서 살게 되는데, 원래 집은 소래인데, 대리산 밑에 그 소래 말이 있는데, 소래인데 이 집안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하씨 부인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논공으로 보냅니다. 논공. 거기서 농공까지는 한 20리길쯤 돼요. 그 농공에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내보내서 따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별하게 된 거죠. 한 20리길이지만 아내와 남편 사이의 편지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늘 같이 살면 편지 쓸 일이 없잖아요. 같이 살면서 편지 쓸 일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리길에 이제 그 후처로 들어온 이 하씨가 생산을 많이 하세요. 아들 셋, 그다음에 딸 5.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고 해서 이 아기 낳는 이야기라든지 아기 키우는 이야기, 아이들에게 한글 가르치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편지 20리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지가 주고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이 이 편지를 남기게 한 그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아주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편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제일 그 편지 나왔을 때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목받은 내용이 바로 지금 이 내용입니다. 곽주가 장모에게 한글 가르치기를 청한 편지. 아까 봤던 그 편지죠. 이 편지 내용에 보면 아이들이 외갓집에 갔어요. 옛날에 외갓집에 가서 오래 살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가서 다 커가지고 온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 근데 곽주의 아들만 간 게 아니고 조카들까지 따지고 그랬어요. 조카들까지 이 처가에 보내겠죠. 처가에 보내가지고 처가는 거기 경영부 대합변 오야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오기야로 돼 있어요. 오야. 예, 지금 오기야처럼 나오는. 오기야는 이방면인데 지금. 아, 예, 이방면이에요. 예, 이방면 오기야 하는 게 오야입니다. 그 기억이 다르게 되죠. 거기에 그 하씨들이 집성촌이 있어요. 제가 그 마을에 가서 그 어른들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간 거죠. 아이들 다 데리고. 여기도 그 소래에서 걸어서 낮을도 안 걸립니다. 여기도. 예, 별로 안 멀죠. 서울에서 별로 안 걸려요. 예, 한 6km, 7km 정도. 예, 하나짜리 아니고 하나짜리도 2시간 하면 예. 아이들 걸음도 2시간. 그래서 거기에 보내놓고 아이들 때문에 아주 요란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장모님? 그걸 내가 처음 말씀드리기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 겨우 말씀드리는데, 아이들 거기 있을 때 제발 좀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식들은 여럿이 갔사오니 우연히 소란이 여기야 지금야 얼마나 소란스럽겠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아우 자식 둘란 개 갓삼난제 은문 가라쳐 보내소서. 여기 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문 가라쳐 보내소서. 요 내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그 뒤로 이게 공식적인 교육이 안 돼요. 한 번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글 교육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시켰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증거가 없죠. 교육 자료도 없습니다. 제가 한글 교육 자료를 조선시대 한 20세기 초기까지 다 찾아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국가가 나서서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가보개혁이 지났습니다. 참 오래 걸렸죠. 1846년부터 1894년 450년 넘게 그 기간 동안에 국가에서 한 번도 한글 교육을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서당에서 했느냐? 서당에서 한 기록도 없습니다. 서당은 또 한문 중심으로 해요. 한글은 누가 했냐? 집에서 가르쳤다. 이래 된 거거든요. 집에서 가르쳤는데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요게 편지에 요 내용이 있잖아요. 집에서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가르쳤다. 외할머니. 그다음 여기 요 편지에는 없지만은 박주가 아내에게 보낸 편지 속에도 딸애들에게, 즉 딸년들에게 한글 가르쳐서 아비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 내가 글씨 얼마나 잘 쓰는지 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들에게도 한글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쳐요? 어머니가 가르쳐요. 이런 그 한글 교육에 대한 그 이야기가 확실하게 등장함으로써 이 편지가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 편지 내용은 이런 한글 교육과 관계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편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제일 유명해져요. 그래서 그 한글 교육이라는 게 누가 했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타나서 도움이 된다. 선생 아니겠지 뭐. 요 내용을 이제 옮겨 적은 겁니다. 아우 자식까지 조카까지 하는 거죠. 아우 자식은 조카들입니다. 아우 자식 둘란 우리가 개 갓샀는지 가 있을 때 언문 가르쳐 보내옵소서. 수고로 사오만 언문 가르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고롭겠지만 가르쳐 달라. 하악이 말씀드리기가 젖사 두려워 하았다가 아래옵니다. 임자 5월 15일 그 날짜까지 딱 적어놔가지고 적어놔서 요식이었어요. 누가 한글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 뭘 가지고 가르쳤는지는 모릅니다. 뭘 가지고 가르쳤는지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학자들은 찾아내죠. 뭘 가지고 가르쳤을까 해서 찾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아이들이 배웠던 증거입니다. 뭘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 책은 논어 은혜라는 책인데요. 논어를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옛날 책은 이렇게 중간에 접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끝이 떨어지면 표면은 백지가 나오죠. 당초에. 옛날 책은 개념 있잖아요. 물론 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장을 접어서 해야 하는데 책이 100년, 200년 되면 100년, 200년 되면 접었던 요 부분이 떨어지죠. 그렇죠. 떨어져서 가만히 이 표면은 이 백지가 나오고 그렇죠. 저 백지를
시험지, 연습지 삼아서 좀 아이들 글씨. 좀 글씨 보면 아이들 글씨라는 게 표시가 나죠. 요한 5살, 6살짜리가 예, 엄마한테 배운 거죠. 지금은 지금 대학교 아들 그러지 마. 요즘 대학생들 했습니다. 네. 좀 글씨를 손으로 잘 안 쓰고 컴퓨터로 맨날. 하자니까 지금은 글씨가 뭐 많이 됐죠. 그리고 가야 근경 고경 구경 가. 야냐 면연 오뇨 이렇게 해서 이게 쭉 나가는 표가 한 장짜리 표가 있습니다. 그 한 장짜리 표가 이 논문 배우는 교재, 논문 배우는 교재는 딱 종이 한 장입니다.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다 배워요. 교재 한 장이 딱 들어가요. 그게 바로 한글을 가르치는 교재에서 이 책이 지금 논어인데 이 책이 17세기 말기쯤 되는 책입니다. 18세기 초기 내지는 17세기 말기 책인데 그 전에 이미 이런 식으로 해서 배웠다는 거. 박주 할머니 장모가 썼던 이 한글 교육 자료도 그 형식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희어시 공부하다가 다 까먹었나? 뭐가 모른다. 마지막 희어시 하 마지막 빠졌다. 파도 없고 하하는 파까지 있고 예. 아야 차, 카타, 파, 하가 하요. 뒤에. 하요. 했어야 되는구만. 근데 방구라 제가 이 책을 공산동 고서점에서 사가지고 여기만 있는 게 군데군데 있어요. 이 책 안에. 이렇게 스캔을 없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책 하도 많았어요. 스케일. 자, 그 다음에 날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호했던 날은 누구에게 받으니 좋다 하든고 좋은 날이라고 하든고 그날이 시약 대패고 하늘계 날이와 묻는 날이니 아무 일도 못할 날이니 하물 그 일을 어떻게 하냐. 이게 혼사 날을 잡는 거예요. 그 혼사 날을 잡는데 누가 날 받았는데 수고했던 날을 잡아요. 근데 곽조런이 뽑아보니까 이거는 시합 대표날. 시합 이거 다 점수에 다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 천구, 하늘계 하는 게 천구성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별 중에 천구성이 있는데 그 별이 움직이면서 내려와서 뭘 먹고 가는 날인데 정말 흉한 날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이 새 책력 날짜 보는 책력이 새 책력도 여기 와 있고 여기 와 있고 날 받는 책도 여기 있거든요. 어쩌고 다 있는 거죠. 내가 자세히 받아보니까 정월까지는 마땅한 날이 없으니 내가 내려가서 다시 자세히 나를 가리어 볼 것이니 손이 노복이 됩니다. 손이가 노복이 오거든 가지 말고 있다가 나를 보고 가게 일하소서. 이렇게 아내에게 날 받는 이야기를 지시하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편지는 하씨가 고향에 가 있을 때 친정에 가 있을 때 아기를 낳을 때 친정에 많이 갔죠. 그때 곽주가 보낸 편지예요. 내용이 많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원상이, 노공이, 원상이 노공을 내가 깜짝 놀랐다. 장모, 여기 이만큼 비하고 장모로 봤죠. 장모 높여야 되니까 글자가 올렸어요. 장모.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끝나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갔다가 또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자, 이 내용이, 이 편지의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참 많아요. 여기에 조금 교재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교재도 있습니다. 이단이 다 현대로 바꿔놨습니다. 이단이 다 점으로 가는데 아기가 아직도 아기를 낳지 않은
틀림없이 출산일을 잘못 계산했는가 싶다. 오늘 기비를 할까 내일 기비를 할까 하기를 낳았다. 이때 딸이 딸을 여러 명 낳고 그 뒤에 아들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학수고대하고 있던데 불의의 은상이 오면 내가 놀란 마음을 자네가 어찌 알겠어. 상기가 시작하면 부디 사람을 적시 보내라. 상기 시작하자마자 보내면 내가 쫓아간다. 그런 이야기죠. 비록 숭산하든 빨리 낳더라도 사람 보내라. 사내 종이 없으면 계집 종이라도 보내라. 그리고 종이에 약을 싸서 보내라. 종이에 약을 싸서 보내는데 약은 내가 가서 달였을 것이다. 직접 내가 당신한테 달여줄 것이니 내가 아니 가서는 쑤시지 마라. 옛날에 양반 그 선비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약사를 겸했어요. 약에 대한 책들을 공부해가지고 약 짓고 하는 그래서 누가 동네에 아프면은 다무르러 가서 이렇게 처방도 내려주고 있어요. 그 다음 꿀하고 참기름도 보내요. 꿀, 참기름 만 종지씩 달여서 아기가 동물의 자식이었어요. 아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배에서 자세 바꾸잖아요. 그죠? 자세를 머리를 밑으로 바꿉니다. 180도 회전하죠. 유턴을 그때 그걸 아이가 돈을 달라고 그랬어. 아이가 돈 후에 꿀하고 참기름 먹어라. 꿀은 순간적으로 힘을 쓰는데 도움이 되죠. 바로 에너지가 흡수됩니다. 참기름 미끌미끌하잖아요. 순산을 도와줍니다. 꿀하고 참기름까지 그 다음 염소중탕도 보냅니다. 염소중탕 낳고 난 뒤에 안에 몸보신 시키려고 염소중탕도 해서 보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맨 끝에 이런 말이에요. 비록 딸을 낳아도 절대로 마음에 서름이 여기지 않습니다. 자네 몸이 편하면 되지. 아들은 관계치 아니하고. 이건 말로 이렇게 했지. 정신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그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거죠. 아유, 뒤에 아들 낳았습니다. 네, 요 편지 뒤에 보면은 등장하는 그 아기 키우는 게 나와요. 젖은 잘 빨고 있는지. 그 이름이 대임이로 나와요. 대임. 아이 이름이 대임이로 나오는데 대임이가 남자 이름이죠. 그래서 대임이 키우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또 대임이 돌잔치 이야기도 나와요. 뭐 그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말이라도 얼마나 보면 실제로 그렇게 했지 뭐 그게 말이 아니고 실제로 아마 실제로 마음이 그래야지요. 했을 겁니다. 있지 뭐 그래. 그래서 아들을 낳겠죠. 왜냐하면 그때 아이 낳는 거는 목숨 걸어놓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병원 있지만 아이 낳다가 세상 떠난 사람은 많이 내가 어렸을 때도 두 사람이나 왔는데요. 그렇지. 그래서 목숨 걸어놓고 하니까 우선 당신 건강하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아마 진심이었겠죠. 이 편지 전체 내용을 보고 저는 조선시대의 진정한 선비가 곽주라고 맞아요. 이것뿐 아니고요. 밑에 알싸움 가설에 하시면 좀 거치고 그렇게 다루지 말고 보고 그 여름에 누구 여자 노비겠죠. 걔는 근심이 아이가 달려있으니 먹을 걸 더 줘라. 또 입을 게 없다고 하니까 무슨 옷감을 좀 더 주도록 해라. 그거 줄 때는 내가 주라고 해서 하지 말고 당신이 주는 걸로 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그 남을 배려하는 아미를 저하고 옆에 아랫사람들까지 배려해서 하는 그런 마음씨가 이게 그 문과 급제로 하셨지만은 진정한 선비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 이 편지는 이거는 아주 또 다른 편지에는 전혀 안 나오는 새로운 사연입니다. 내일 새벽에 한 헌당 제사를 나라에서 거행하는데 우리에게 그 제사에 참여하라고 한다. 내가 오늘 소래로 도로 나갈 테니 천천히 남자들이 있는 외출복입니다.
천리가고 두건, 그 다음 명주 중치와 이불, 예개, 호대기, 빗적, 수건, 갑보 이런 것들을 다 써서 연수, 노비 연수를 하려면 오늘로 손에 목걸로 보내야 그 제사에 이 도동성원에서 지낸 제사 같아요. 그때 이제 그 김씨들보다 곽씨가 더 세력이 컸습니다. 세력이 컸고 마을에 지금 가도 마을 크기가 비교가 안 되죠. 예. 경제력 규모도 곽씨들이 훨씬 더 컸고 도동서원의 유지도 실제로 곽씨 중심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원당 선생이라는 큰 분이 큰 어른은 그걸 모시니까 그 지역 일대의 유림들이 다 같이 하는 거죠. 이런 속에서 이와 같이 한원당의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과거길에 나서서 과거 급제 합격을 바라는 소망들에게 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글씨 보이는 걸 쉽게 보이는 걸 요구를 하겠습니다. 나는 어제야 과거를 마저 보고 나와 있으니 왕이 초닷새 날 사이 날 것이니 발표가 초닷새 날 사이에 왕이 날 것이고 행여 과거 옷 하면 급제하면 이 말이죠. 과거에 급제하면 이달 금원거로 내려가고 과거 옷 못하면 이달 보름거로 내려가리로세. 15일 빠지고 15일 동안 15일은 거기서 이제 급제하게 되면 이제 잔치 벌이겠죠. 아기도 아기도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맏아들 같아요. 맏아들이 이창인데 이 아기도 글 잘 지으시니 가장 기관이에요. 이렇게 부자간에 같이 과거 시험장에 간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곽병숙 교장, 그 능인고등 교장 선생님이 바로 이때 과거 시험 보러 갔던 이자 창자 곽이창이고 그분의 직계 장손입니다. 네, 그러니까 곽주의 직계죠. 네, 제일 대장입니다. 대대. 예. 사실은 부처니까 그 밑에 아들들이 셋이 있고 그분들이 다 효자로 또 이름을 떨친 겁니다. 그 곽주 같은 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마 그 밑에서 효자들이 나왔겠지. 줄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하고 같이 과거 시험을 봤다는 걸 이 편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지금 전처가 아들 아니요 문처래. 전차 아들입니다. 아. 네, 광주 이씨 아들. 그 아들하고 진주아 씨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나이가 많이 차가 나겠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죠. 진짜 계모하고 계모하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딴 사람이 나간 거죠. 그 편지가 공부하게 됩니다. 아들 누가 장계 갔겠지. 이 아들 장가간 이야기 나옵니다. 나중에 신씨, 그 용산 신씨가 있습니다. 저쪽에 천정 행사님. 창녕 용산도 옛날에 현이었잖아요. 네. 용산 현의 그 신씨, 그 집안하고 이렇게 공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곽주가 노비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이 편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연회라고 적혀있는 노비 이름입니다. 연회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병걸이 죽었는데 이게 병을 잘 못 다스려가지고 건광난이라는 병에 걸렸는데 건광난에 걸리면 항상 추워한다고 하면서 뜨거운 그늘에다가 그 연회를 눕히고 옷을 많이 덮어서 잘못
다스려서 오히려 죽여버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쌍하다. 차라리 지가 도망이나 쳤으면 그날 임진왜란 끝나고 우리는 많이 도망쳤죠. 많이 도망을 쳤으면은 이렇게 불쌍한 잔인한 불쌍한 마음이나 없을 것을 눈앞에서 잘못하는 일 없이 다니다가 죽은 더욱더 불쌍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어버이에게 그 연례도 부모가 있습니다. 제 어버이에게 쌀이나 주어서 제 묻은 데 안묘제나 하라. 묘를 쓰고 난 뒤에 그 묘터를 편안하게 하는 무슨 제사를 안묘제라고 해요. 그래서 안묘제를 지내도록 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설파는 박주의 모습과 현지 내용도 구구절절 빼곡하게 써놨습니다. 연례를 유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 편지가 이 전처 자식 이창과 갈등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되게 나옵니다. 이게 이런 내용. 친아버지와 친자식 사이에도 편치 않은 일이 복이 있거늘 하물며 의붓 어버이와 한집에 살며 어찌 일마다 다 좋게야 생각할고 자녀에게 많이 서럽게 아니하거든 3년은 견디고 많이 서럽게 하거든 다시 집이라서 저희가 서러워한다고 제가 따로 살 수 있겠느냐 이때만 해도 어쨌든 같이 살아보자 이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도마루트 아주버님 도마루 하면 이게 도진입니다. 도경입니다. 도동서 앞에 강이잖아요. 네. 그 나루트 건너가기만 하면 그 도마루입니다. 조금 더 가면 도나루가 있어요. 그리고 곽시들도 살고 있죠. 그 도나루 아주버님 편지에 도나루 아주버님 편지에는 나한테 말했는데 자네가 저를 이창을 아주 박하게 대접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 남이 그렇게 말한다고 나한테 전해주더라. 이 말을 들으니까 참 슬프다. 뭐 이런 등등 이야기. 이 밑에 이야기도 그렇게 자네 가슴 태울 내가 안 할 테니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자네 몸에 병이나 상가 장수하며 사소 하시고 진짜 장수했습니다. 장수애가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자네 장수하면 다른 일은 의심하지 마소 하는 아내를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어쨌든 따로 갈라서 나가지 않고 내 살아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는 그 곽추가 절에 가서 공부할 때 중들 이제 공부하고 내려올 때 중들의 영직 대접하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은 소안주로 나오고요. 소안주는 고기가 없는 이제 나물 안주죠. 채소 안주. 그 다음에 소안주 한 당색이라는 거 아십니까? 당신이 알지. 네, 당색이 아버님. 예, 이렇게 해서 보내라. 그 다음에 술도 보내라. 곡주도 괜찮죠. 그래서 이 술하고 이 음식을 해서 중국을 대접하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맑은 술 2병 하는 거 보니까 청주. 탁주는 아닙니다. 탁주도 나옵니다. 탁주는 그 원에 엄청 고소한 그 로봇들 데리고 하는데 그 일을 할 때 그 일꾼들 주려고 탁주를 만들어서 보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 편지 중에 가장 완벽한 상차림을 보여주는 편지가 있습니다. 아주버님, 여기 아자바님이라. 아자바님이 오늘 가실 길에 우리 집에 다녀가려 하시네. 그러니까 진지상도 잘 차리고 다담상을 가장 좋게 차리도록 하소.
다담상에 올린 음식을 쭉 얘기 적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가장 중요한 손님에게 대접했는지는 전류, 고기 썰은 데도 새실과 모과, 전과, 홍시, 다잡채, 수정과 석류, 수정과 석류 떼어놓고 그 다음에 옆에 큰 상 말고 옆에 곁상, 작은 상을 또 하나 더 놓는데 곁상에는 율무죽과 녹두죽 두 가지를 넣고 율무죽, 녹두죽을 넣는 그 안에는 꿀을 종지에 담아놓고 꿀까지 꿀은 정말 그때 귀한 건데 그 다음 안주는 천의 꿀목이 구워드리고 두 번째는 대구를 구워 세 번째는 청어를 구워 안주도 남자 차례대로 침이 나잖아. 차례대로 요새는 대충 하나 딴게 아니고. 이게 순차적으로 나와요. 한꺼번에 안 나오고 순차적으로 그냥 개념을 하나 그 다음에 자세히 아주머님이 자네 버리고 일부러 오시니 머리를 뿌리 꾸미고 가리매를 쓰게 하소서. 머리를 꾸미고 가리매를 쓰라. 제 책에 보면 가리매 사진이 있는데 이건 김홍도나 아니면 민화의 옛날 그림에 보면 그 여성들이 이런 관을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보자. 최고로 성장을 할 때 갖춰 입을 때 쓰는 모자가 있었어요. 그것까지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버님이 도대체 누굴까? 참 궁금한데 알 수가 없습니다. 이때 그 곽주 이분이 이 임진왜란 도중에는 이 의병에도 활동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의병에도 한글로 곽재우 장군 그 후손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곽재우 장군 마무당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수밖에 없죠. 마무당을 따라다니면서 그 했는데 마무당하고 곽주하고 저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오천 당숙 같아요. 오천 당숙 같으면 아주버님 할 수 있습니까? 상차림과 이 의관을 갖추는 걸로 봐서 이거는 마무당 선생 같은 큰 어른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무당 곽재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우리는 정급성 이야기를 잘 근데 합니다.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저 광마우당하고 같은 예, 예. 동시대에 아, 사는 동시대. 동시대는 맞지. 네. 공시대. 마무당 집은 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도 이런 이야기가 상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쌀은 아니고 이제 건물에 왜그 곽주의 집에 간 일이 있는지 그런 좀 찾을 수 있겠지. 그 마무당 산소가 지금 그 집에서 지금 소래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지금 거기가 안 해도 볼 수 있죠. 그저 볼 수 있습니다. 그 묘소는 몇 번 갔는데 네, 위치가 소래에서 구지를 지나서 네, 이방으로 가면 네, 구지 그 동네에서 한 2km 가면 있어요. 예, 요지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맞는. 제가 공부는 써서 그냥 그 수필 같은 데 쓰면은 거의 방금 한 이야기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각각 나중에 하는데 지금 요즘은 이제 학술적인 책에서는 잘 못합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던 돌잡이 그 대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인이는 어제 생일에 무엇을 먼저 잡던고? 뭐든지 어제 나오죠. 그 생일이 대인이는 어제 생일에 무엇을 먼저 잡던고? 기별을 몰라 더 잊지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돌잔치를 했다는 풍속. 돌잔치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로가 돼요. 실제 돌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돌잔치가 한국에만, 조선에만 있어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아주 오랜 풍수가 우리로 봐서는 오래된 건데 이 돌잔치는 이민 가수가
합니다. 이민 가서도 저번에 신문에 올해 한 20년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발만다. 그 LA에 이민 간 사람들이 돌잔치하는 뉴스가 그 신문에 사진까지 이렇게 있던데 그 유구한 풍속을 외국 가서도 유지하는데 그 사연이 얘기 나오는 거죠. 돌산이 너무 다르지. 그 한국 조선 고유의 윷놀이도 있습니다. 윷놀이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그 조선에도 있습니다. 그 윷놀이 재밌잖아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 사람인가? 일본 사람인가? 아니 일본에 없다는 거예요. 윷놀이는 일본에 없습니다. 일본에 하토. 일본에서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상차림이 여러 상차림이 있는데 요런 상차림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 상차림이라고 해요. 매몰하는 경우에 매몰된 이게 제몰이라는 거죠. 연육, 양느러미, 생치, 꽁이, 미회, 이것도 지금 미회가 미회가 뭔지, 생포, 전복, 생포회, 남체는 뭡니까? 아니면 열합 옛말이다. 남체 볶음. 뭐 병동에서 융통 산적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한 그릇에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이런 제물에 올리는 상차림이 나오고요. 자, 이건 판동이고 그다음 또 다른 제물. 무치 생선, 진어 생선, 생선이는 붕어, 달거의 알, 달걀. 달걀의 옛말이 달거의 알이다. 달거의 알, 비지리, 지진 거. 안주 세 가지. 무치는 잉어과 있었구나. 우리 저 신천에서 보이는 그 다 잉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잉어라고 해요. 그중에 무치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잉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돌려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할 때 이제 대부분 명고전 또 한문으로 된 그런 책들 이런 걸로 생각하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위대한 작가나 또 훌륭한 작품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진 것만을 고전이라고 이렇게 딱 좁혀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한글 편지, 특히 곽주가 쓴 한글 편지는 당대의 진실한 모습, 삶의 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진리라고 하면 조금 적절하지 않지만 진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낭만이죠. 생생한 진실을 담고 있는 이런 글들이야말로 또 진정한 고전의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의 연구 대상을 과거에 유명한 그런 고전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이런 자료들이야말로 오늘날 인문학을 연구하고 또 인문학을 공부하고 또 지금 현대의 삶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 녹여내어서 다시 재창조하고 삶의 그런 밑거름으로 삼는데 이런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평범한 400여 년 전에 평범한 선비가 쓴 글이지만 당신이 살던 그 시대의 진실한 삶을 담고 있고 또 간절한 마음과 가족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 아랫사람 모범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이 편지도 당당한 고전의 하나다. 지금 이 편지는 대구박물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박물관에 다 들어가 있고 이런 자료들이 바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자산이다. 이런 자료를 관심을 가지고 오늘날 다시 교육에 우리들의 삶에 의미 있는 그 무엇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제 강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